내 이름은 이마리, 남편 한진수와 유치원에 다니는 딸 유진이까지 세 식구이다. 전업주부인 나는 유치원 엄마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맛집을 찾아다니며 런치를 즐기는 게 취미이다. 하지만 딱 한 명,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엄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왕재순. 무개념 민폐 왕재순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무턱대고 애를 맡겨놓고는 오밤중이 되도록 연락도 없는 여자였다. 안녕? 재순씨,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이유는 하나지 뭐. 애 좀 봐달라고.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지난번에도 한밤중까지 데리러 안 와서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남편도 쉬어야 하고 오늘 정말 안 돼요. 자꾸 이러면 내가 너무 슬프잖아. 마리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온 건데. 안 돼요? 더는 못 봐줘요. 알았어. 친정엄마가 입원을 해서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지. 엄마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은데 애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왕재순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친정엄마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또. 그날 밤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애를 데리러 왔다. 미안, 간병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도 이건 너무 늦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이 시간까지 애를 맡기는 건 예의가 아니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간병하다 늦었다고 했잖아. 간병을 어떻게 하는데요? 병원에 계신 분이면 의사 간호사가 있는데 보호자가 이 시간까지 뭘 해요? 그야 말하면 끝도 없지. 오늘 고마워. 다음에 또 부탁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왕재순 때문에 수면 부족의 스트레스에 완전 민폐였다. 진짜 민폐인데 매번 왕재순 수법에 당하는 것 때문에 열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유치원 엄마들 회식 공지가 떴다. 회식 자리에 왕재순이 불참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금까지의 민폐사에 대해 털어놨다. 그러자 나 말고도 왕재순 때문에 심하게 고생했다는 엄마들이 여러 명 있었다. 확실하게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수밖에 없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걸 듣고 나도 앞으로 단호해지리라 다짐했다. 회식이 끝나고 몇몇 엄마들과 택시를 부르는데 낯익은 여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한껏 멋을 낸 왕재순이었다. 옆에는 연하남이 함께였다. 이게 뭐지? 하고 깜놀했지만 우리는 조심조심 왕재순 뒤를 밟았고 그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다 같이 몇 번씩 돌려봤지만 틀림없는 왕재순이었다. 며칠 후 이런 내막을 알 리가 없는 왕재순은 또 갑자기 애를 맡기러 왔다. 마리씨, 오늘도 애 좀 잠깐 봐줘. 남이야, 같이 놀자. 유진아, 놀자. 또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죠? 엄마가 아파서 그렇다고 알아듣게 말했잖아.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힘든 건 그쪽 사정이고요. 당연한 듯이 나한테 맡기는 거 더는 안 돼요. 마리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니까. 일단 오늘 좀 부탁할게. 이봐요, 재순씨. 막무가내로 애를 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한 엄마가 자기가 왕재순 뒤를 밟겠다며 있어보라고 했다. 왕재순은 엄마 병원에 간다고 핑계를 댔지만 미행한 결과 그녀가 간 곳은 역시나 번화가였고 거기서 젊은 남자와 만나더니 지난번처럼 호텔로 들어갔다고. 지금까지 애 맡기고 나가서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온 거라고 생각하자 몇 배로 더 열이 확 올라왔다. 그 즈음에 특히 사이좋은 엄마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고 큰맘 먹고 고급 리조트를 예약하기로 했다. 왕재순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이참에 다 풀고 오기로 마음먹은 나는 여행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왕재순이 여행일로 연락을 해왔다. 마리씨, 자기들 고급 리조트 갈 거라면서? 나도 껴줘. 자기도 여행 멤버에 넣어달라는 말을 듣고 여행 경비가 얼만지 말해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가 그렇게 비싸? 자기들 부자네. 내 것도 내줘. 우리가 왜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요? 가고 싶으면 돈을 내요. 내가 낼 형편이 되는데도 이래? 없으니까 부탁하잖아. 돈 없는 사람만 빼고 가면 그거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친구인데 왕따가 웬 말이야? 이게 어떻게 왕따로 이어져요? 각자 회비 내고 가는 여행에 회비 못 내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몫까지 자기가 내라고. 허, 정말? 내가 왜요? 됐다고요. 정말 치사하다.
자기 남편 연봉 장난 아니라면서? 그거랑은 상관없거든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자기 두고 하는 말이었네. 돈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난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왕따는 못 참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그래 그럼 마리씨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내가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여행비 일로 왕재수는 나한테 앙심을 품었고 유치원에서 만나면 험악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그리고 여행 당일이 됐다. 평소엔 아이들 돌보느라 혼자 있는 시간이 실종됐던 우리는 짧은 휴가를 최대한 즐겼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충전 충분히 했고 추억도 많이 간직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왕재순한테서 이해불가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어디야? 집이죠. 뻥치지 마. 나만 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재미 볼 생각인가 본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어디야 지금? 집이라니까요. 계속 그럴 거야? 지금 여행 중이잖아. 네? 어쩔 수 없이 교통비는 나도 자비로 부담했어. 지금 공항이니까 딱 걸렸어 니들. 여행은 3일 전에 끝났는데? 허! 계속 뻥칠래? 팩트고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진짜 정말이야? 아이씨, 호텔비랑 다른 거 자기들한테 부탁하려고 돈 10만 원밖에 안 갖고 왔는데? 당장 제주공항으로 와. 안 그럼 나 길에서 자야 돼. 내가 미쳤어요? 빈대 붙을 생각으로 여행을 간다는 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진짜 어이 상실이네. 다 자업자득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끊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왕재수는 끈덕지게 전화에 라인을 보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인내심의 선을 넘긴 지 오래인지라 완전히 패싱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왕재순 남편이 잔뜩 열이 받아서 나를 찾아왔다. 우리 와이프 골탕 먹인 게 아줌마야? 골탕이라뇨?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시치미 때문에 다야? 방금 우리 와이프가 유치원 엄마들이 짜고 자기 따돌려서 제주도 공항에서 난민 됐다고 울면서 연락 왔어. 왕재순 남편은 자기 부인 말만 듣고 나한테 따지고 들었는데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잠시 생각한 후 순순히 사과를 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 내가 겪은 고충을 얘기하자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긴 했지만 왕재순이 딸하고 같이 친정에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남편분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 카드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불륜 증거를 보여줬다. 이건 뭡니까? 저한테 남이를 맡기고 나서 왕재순 씨가 만난 사람이에요. 누구야 이 젊은 놈은? 아무튼 그동안 폐 많이 끼쳤습니다. 왕재순 남편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나한테 사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왕재순은 남편도 연락을 안 받자 어디서 돈을 꿨는지 일단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왕재순을 반길 리 없었고 힘들게 집에 온 왕재순은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했다. 그날부터 집에서 쫓겨난 왕재순은 영원히 돌아갈 곳을 잃고 말았다. 남편한테 빌고 애원하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한 달 후에 이혼이 성립되고 말았다. 왕재순의 불륜관계는 남편한테 들통나자 그대로 주랭랑을 쳤고 불륜관계도 파탄이 났다. 왕재순은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받고 친권도 빼앗기고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고 혼자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무개념 민폐 왕재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되찾게 됐다. 앞으로는 민폐형 인간한테 똑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고 철저히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해본다. 시댁에 갈 때마다 티 안 나게 나를 괴롭혀온 시누이. 예를 들면 음식에 내가 싫어하는 걸 넣어서 식사 시간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은지라 억지로 다 먹었다. 어떤 때는 엉뚱한 시간에 시댁으로 호출해서 나를 본 시어머니를 당황시켰지만 마음이 넓은 분이라 다 이해해 주셨다. 그 후로는 남편한테 시간 확인을 부탁하는 수고를 거쳐야 했고 시누이의 유치한 짓은 멈출 줄 몰랐다. 낙천적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도 딱히 큰 피해는 없어서 뭐라 말할 거리도 없었는데 하지만 시누이가 드디어 일을 냈다. 남편 사촌 결혼식에 참석한 후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시누이가 내 드레스에 간장을 쏟은 것이다. 친정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옷 만드는 게 취미셨다. 그 옷은
엄마가 자기가 입었던 드레스를 나를 위해서 리폼해주신 특별한 옷이었다. 엄마의 숨결이 담겨있는 내겐 옷 이상의 옷이었다. 너무 당황한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레스토랑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임시 조치를 하고 다음날 클리닝을 맡겼다. 물론 짐작대로 신우이는 일부러 간장을 쏟은 거였다. 별실에서 필사적으로 얼룩 제거를 하고 있는 나한테 신우이가 그러게 덜 나대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요 라며 비웃었다. 신우이가 말한 나대였다는 건 하객들 중에 내 드레스를 보고 옷이 너무 예쁘네. 어디 신상이에요? 이건 산 게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가 자기가 입었던 드레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센스가 유명 디자이너 저리 가라네. 감사합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클리닝 사장님이 깨끗하게 처리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안심했지만 신우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슈퍼에 들러서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젠 죄송했어요 라고 시어머니께 어제 식사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걸 사과드렸다. 신우이한테도 사과하겠다고 하고 신우이 방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신우이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뭐예요, 남의 방에? 나는 대답 대신 미리 준비한 먹물을 꺼내서 망설임 없이 신우이한테 투척했다. 신우이는 멘붕이 와서 멍하니 있었고 그 틈에 나는 방 안 곳곳에 먹물을 뿌린 후 서랍장을 한 칸 열어서 남은 먹물을 병째로 쳐박았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먹물은 방 안 곳곳에 스며들었고 먹물 특유의 냄새가 신우이 방 안에 진동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환기를 안 하면 코가 썩을 것 같은 느낌? 나름 예쁘게 꾸며놓은 방이 먹물 천재가 됐고 서랍 속의 옷도 먹물로 쩔어들었고 내 멱살을 잡고 흔들던 신우이는 빈통이 된 먹물통을 들어 올리더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하나 받고 하나 돌려준 건데? 그러니까 누가 나대랬냐고! 나 그런 적 없어. 그동안 계속 참아줬지 내가. 시끄러워. 너 같은 타입이 제일 재수없어.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날 괴롭혔구나. 아가씨, 방금 본인이 인정했네? 맞지? 그래, 이 재수탱이야. 그딴 옷 누가 만들었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개 짜증나서 일부러 간장 쏟았다. 왜? 그딴 다 낡은 옷 어떻게 돼도 뭐가 대순데? 그 말을 한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방꼬락서니를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안을 먹물천지로 만든 건 내가 한 짓이란 건 바로 알아차리셨지만 그 부분은 전혀 지적하지 않으셨다. 진자야, 너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니? 무슨 말? 시치미 떼지 말고!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신우이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우선 이유 없이 내가 싫다. 내 체형도 싫고 일부러 못 살게 구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것도 싫다. 시어머니랑 친척들이 내 칭찬하는 것도 전부 다 싫다. 였다. 시댁 일가는 아들들 뿐이어서 유일한 여자아이였던 신우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였고 어딜 가나 누구한테나 예쁨을 독차지해왔었다.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고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자 신우이 눈에는 자기가 밀려나고 내가 자기 자리를 가로챈 것 같아서 질투심이 폭발한 것이다. 별 말 같지도 않은 허접한. 나는 흠잡히지 않으려고 어딜 가나 조심 또 조심했고 항상 웃고 밝게 행동한 것도 남편 길을 세워주려고 그랬던 거였다. 상식적으로 뚱한이 있으면 누가 좋아할 거며 쟤는 왜 저렇게 우거지상이냐는 소리는 면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심술은 전혀 몰랐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 항상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건 충분히 알아주셨던 것 같다. 완전 근엄한 목소리로 진짜 너 새언니한테 당장 잘못했다고 해. 어서! 언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심술을 부려? 나한테는 100점짜리 며느리야. 엄마, 내가 왜 사과를 해? 엄마 눈엔 지금 내 방골이 안 보여? 이 미친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사과를 받을 사람은 나야. 말 조심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새아기한테는 엄마 유품이나 마찬가지인 옷인 거 알고 너 일부러 그랬잖아. 딸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을 네가 훼손했어. 그럼 몰상식한 짓을 했으면 사과해야지. 신우이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시어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고 신우이를 계속 나무랐다. 결국 신우이가 포기하고
나한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퇴근 후에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남편하고 같이 집으로 갔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후회하지 않지만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이혼하잔 말이 나오면 어쩌지? 하면서. 하지만 남편은 내 얘기를 다 들은 후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호이와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시아버지는 저녁에 퇴근해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다 들으셨는데 먹물범벅이 된 신호이 방을 보고도 그동안 신호이의 악행에 대해서 시어머니보다 더 화를 내셨다는 후문이다. 시아버지는 신호이에게 네 방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사람을 부르든 네 스스로 하든 내 몫이고 동시에 그게 너에 대한 벌이다. 그거 농담이면 완전 노잼. 벽지부터 다시 발라야 되는데 사람 부르면 당연히 돈 들어가잖아. 돈은 어쩌라고. 내 옷은 또 어쩌고? 다 버려야 돼. 그건 그 여자한테 청구할 거야. 시끄러워. 새언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그땐 넌 진짜 혼날 줄 알아. 그 착한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게 다 네 자업자득인 것만 알아둬. 뭐래 정말. 결국 신우이는 벽지부터 가구까지 자비로 싹 다 바꿨고 친구들과 세웠던 여행 계획도 다 캔슬해서 경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하긴 그 방을 다 뒤집어 엎으려면 몇십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겠지. 그 후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가족회의로 못을 박았다. 신우이는 나한테 절대 접근 금지라고. 만약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혹은 시부모님이 같이 있는 자리일 것. 만약 이 결정을 어길 시에는 회사를 강제로 그만두게 해서 시댁 친척분이 경영하는 시골 농가에서 일을 돕게 할 거라는 조항이 붙었다. 가족회의 때에는 신우이 방의 리폼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자비로 몇백이나 들여서 리폼을 마쳤기 때문에 신우이는 맥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쯤은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해야 정상인데 말이다. 엄마 유품인 드레스가 엉망이 됐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마침 눈에 띈 문방구에 들어가서 먹물을 닥치는 대로 샀지만 그때 눈에 띈 곳이 슈퍼였으면 아마 간장을 샀을 거다. 신우이는 그동안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혀왔지만 일부러 간장을 쏟은 게 아니었다면 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신우이는 일부러 그랬다고 뻔뻔하게 말했고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딱 한 번이지만 신우이한테 충분히 되돌려졌기 때문에 누가 도찐개찐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심술맞은 행동들은 다 참았어도 그 드레스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평소 순하던 사람이 한번 화내면 더 무섭다더니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었던 것 같다. 인정. 다행히 드레스는 클리닝을 잘해주셔서 얼룩 하나 안 남고 원상태로 돌아왔고 깨끗해진 옷을 보고 심령 감수했다. 신우이처럼 남의 옷에 일부러 간장을 쏟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두기로 했다. 나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된 여친이 있었고 해가 바뀌면 회사 스케줄을 보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었다. 프로포즈한 건 9월 연휴 전이었는데 프로포즈를 위해서 유명 브랜드에서 약 300만 원 정도 하는 반지를 준비했다. 회사 여사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유행을 덜 타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며 호평을 얻은 메이커였다. 반짝 유행하는 것보단 평생 낄 반지인데 기품 있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여친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반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솔직히 프로포즈 반지는 나한테 물어보고 샀어야지. 나 꼭 갖고 싶은 브랜드가 있었단 말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 내 딴에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큰맘 먹고 준비했는데 여친 마음에 안 들었다니 크게 낙심했다. 프로포즈를 할 때 나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 내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걸 본 선후배 여사원들, 특히 프로포즈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줬다. 프로포즈 반지는 유행보다는 고급스러움이야. 평생 낄 거니까. 20대에서 30대 여사원 7, 8명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내가 진심으로 고민하는 걸 보고는 함께 고민해줬다. 그런데 여친이 이렇게 불평을 할 줄이야. 반지 얘기를 하던 여사원들은 마지막에 솔직히 반지 디자인을 떠나서 남편 진심에 감동했던 것 같아.
나도. 반지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야. 힘내, 파이팅! 하고 다들 입을 모았기 때문에 더 참담했다. 하지만 여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 결혼 반지는 같이 고르러 가자 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뭔가 엇갈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나서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라고 물었더니 여친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강남 3구가 답이야. 안심하고 살려면 보안도 완벽해야 되고 강남이라고 해도 낡은 아파트는 친구들 부르기 쪽팔려서 안 돼. 등등 요구사항이 무한대였다. 내 연봉이 겨우 5천이 넘는 수준인데 나는 경기도 쪽에 출퇴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라고 했더니 난 절대 싫어. 라면서 1초 만에 거부당했다. 그래서 현실 확인 차원에서 내 연봉으로 강남 3구는 힘들다는 거 알지? 그럼 너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할 생각인 거지? 하고 물었더니 애 낳고 맡길 데 없으면 어쩔? 그리고 네가 가장인데 내 수입에 기댈 생각을 하면 어떡해? 라면서 나 몰라라였다. 물론 내가 가장인 건 맞지만 돈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높으면서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프로포즈 전까지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여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기념일에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대. 결혼이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예쁜 말만 했었고 여친이 사는 아파트도 서민 아파트였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입에 올릴 줄은 몰랐다. 내가 좋아한 그녀의 매력은 소박하고 순수한 성격이었는데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고 나자 같은 얼굴에 다른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아님 여자들은 결혼이 현실이 되면 저렇게 변하는 게 보통인가? 반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머리가 터지는데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여친은 상견례를 보챘다. 프로포즈하고 나서 당연히 상견례도 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나 올 연말에 퇴사하고 싶은데 괜찮지? 라고 하는 거다. 이유를 묻자 나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성격이야. 일과 가정 둘 다 잘할 자신이 없어. 라고 말했다.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선 긋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어때? 나도 집안일 할게. 라고 했더니 그건 네가 우리 회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나오지. 라고 화를 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해도 글쎄 직장 못 다닌다고. 라고 단정지었다. 앞으로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퇴사할 생각이면 강남 3구는 현실적으로 포기하자 라고 하니까 절대 안 돼.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하자고 했어? 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라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결혼 전에 회사 그만둘 거야. 라고 했다. 2년 사귀고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자마자 왜 돌변한 건지. 내가 먼저 반했고 내가 더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거만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 여친의 태도를 보면서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고 결국 헤어지자고 말했다. 여친이 원하는 결혼 생활과 내가 생각한 결혼과는 너무 큰 갭이 있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이유를 집어줬다. 지금 어느 한쪽이 양보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자 여친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난 꼭 결혼할 거야. 라면서 폭발하더니 어디서 법률 드라마를 봤는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소리 질렀다. 여친이 화내고 가버리는 바람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 며칠 후 공통된 친구한테서 여친이 이미 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니 여친이 왜 그렇게 막무가내였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프로포즈한 건 나지만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참에 프로포즈를 받고 전업주부 핑계로 퇴사하겠다고 알리바이를 짠 거구나.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가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지출도 줄여야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여친은 이때다 하고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눈높이는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하자 되려 고소를 하겠다며 발끈하고 있다. 무대책에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헤어지자고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니었고 여친은 여친대로 네가 먼저 결혼 쪽내자고 했으니까 나 파혼당한 거 맞지? 그럼 네가 위자료를 내야지. 위자료 5천만 원 내놔. 프로포즈도 끝내자는 말도 내가 먼저 한 건 맞아. 하지만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먼저 시작하고 끝장냈으니까 위자료 내놓으라고. 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 5천만 원이란 거금이 당장 있을 리가 없었고 여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 인사는 안 드렸지만 이미 여러 번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얘기를 끝까지 다 하고 나자 여친이 귀가를 냈고 거실에 와서 앉았다. 나를 본 여친은 네가 왜 우리 집에 왔어? 왜? 위자료라도 들고 왔니? 그러자 여친 아버지가 시끄럽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위자료를 받아? 방금 얘기 다 들었다. 너 회사는 왜 벌써 그만뒀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거냐? 여친은 내가 다 말한 걸 알고 두 눈에서 레이저를 쐈지만 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거야 프로포즈 받고 나서 내 적성에는 전업주부가 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거짓말 하지 마. 너 프로포즈 받기 전에 이미 사표 썼다며. 넌 프로포즈를 이용한 거야. 그래놓고 무리한 요구만 잔뜩 밀어붙이고 그건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위자료를 요구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당장 반지 돌려줘. 넌 결혼할 자격도 없어. 그러자 여친은 급 당황해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여친의 덜 떨어진 모습을 본 부친이 점점 열이 받아서 빨리 돌려주라니까. 없어. 반지 팔았어. 뭐야?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잖아. 그건 내가 받은 건데 뭐 어때? 이런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다. 나가! 부친이 소리치자 여친은 눈물바람을 일으켰다. 어차피 반지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참. 다행히 부친이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주신 덕분에 결혼은 없던 일이 됐다. 여친이 요구한 위자료도 없던 일로 해주셨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위자료를 주셨다. 그 후 여친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일 안 하고 뭐 할 거냐며 아버님이 아는 분 회사에 억지로 집어넣었고 공장에서 포장 일을 주 6일, 잔업까지 철두철미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님이 나한테 지불한 위자료까지 여친 월급에서 매달 공제한다고. 회사 다니기 귀찮아서 이게 웬 횡재냐 하고 결혼을 우습게 여겼던 여친. 지금 내가 독신이라 너무 다행이다 싶다. 여친과 나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인생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고 어쩌다 보니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다. 여친은 남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예쁘고 스타일 좋고 남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막상 사귀고 보니 요리도 잘하고 여성스럽고 시작은 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운 연애 상대였다. 하지만 반년 후 문제가 생겼다. 여친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임신은 아직 인생 계획에 없었고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 그러자 여친이 모자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다. 수첩에 임신 4주라고 정확히 쓰여 있었다. 빼박 증거 앞에서 내가 아빠인 건 확실하고? 이딴 말은 농담으로도 꺼낼 수가 없었다. 여친은 올해 28살이었고 연상이었다. 여친은 다른 여사원들과 잡담을 하면서도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했었고 그럼 나 이제 결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반면 여친은 임신을 진심으로 기뻐했는데 부모님도 손주 보게 생겼다며 좋아하신다고 했다. 벌써 부모님한테까지 보고를 했단 얘기를 듣고 뜨악했다. 그쪽 부모님은 얼른 신랑 될 사람 데려오라고 성화라는 말도 했다. 나는 임신, 인사, 결혼 그중 어느 단어 하나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여친은 혼자서 마구 달려가고 있었다. 상견례 장소 정해라. 나를 받아야 한다. 수다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임신시킨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고 결혼을 거부할 자격도 없다는 건 머리로는 충분히 알겠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았다. 누구한테 말이라도 하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선배를 찾았다. 선배는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집으로 오라고 가볍게 초대해줬다. 선배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으면서 여친이 결혼하자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자 너도 결혼할 때가 됐으니 사람 있을 때 하라는 선배의 말에 역시 그게 정답이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러고 있는데
처음엔 선배와 내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형수님이 여친 이름이 뭐냐고 대뜸 물어보셨고 이름을 말하자 갑자기 헤어져요. 그 여친 얼마 후에 임신했다고 말할 거야. 라고 했다. 헉, 이 무슨 신통력. 신기 내린 듯한 형수님한테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반문했다. 형수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 같다며 내 여친이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임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때는 거짓 임신이라는 게 들통나서 파혼을 했고 결혼은 없던 일이 됐지만 모르긴 해도 명품백 사들이느라 카드빚도 상당할 거라고 하셨다. 내가 여친이 모자 수첩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자 수첩의 이름은 봤어요? 예전에 임신 사기 쳤을 때는 자기 언니 수첩을 들고 왔었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임신이란 말에 바로 멘붕이 와서 그럼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지. 형수님 말씀을 잘 새겨들은 나는 그로부터 며칠 후 여친의 모자 수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친 집에 1박을 하러 갔고 여친이 샤워하는 동안 가방에서 모자 수첩을 꺼내서 확인한 결과 여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생각하고 다시 선배 집을 찾아갔는데 형수님이 마지막으로 묻는데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반년 정도 됐어요. 라고 알려들었다. 그러자 형수님은 다시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했고 선배는 간신히 마음 잡으려는 애한테 왜 자꾸 그래? 너도 신경 꺼. 라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형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여친이 임신한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다음날 이번에는 선배가 먼저 나를 호출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긴장된 마음으로 선배 집으로 향했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다. 이 사람 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은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여친 오빠라고 알고 있는데요. 헐. 형수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진실을 알려주셨다. 내가 여친 오빠라고 알고 있던 남자는 우리랑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지금은 유럽지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형수님은 여친이 임신한 아이의 진짜 아빠가 이 남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멘붕에 멘붕이 거듭된 나에게 형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사진 속 남자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로 역출장을 오는데 여친은 6개월 전에 자기 동료한테 유럽 영업맨과 사귀는 사이라면서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자랑을 했었다는 거다. 잠시만요. 반년 전이면 저랑 사귀기 직전인데요? 라고 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형수가 촉을 세웠다. 그 남자가 최근에 출장을 왔다 간 게 정확히 한 달 전이었고 여친은 임신 4주차.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들었다. 점점 말이 없어진 나를 보다가 형수님은 갑자기 여친한테 전화를 걸겠다고 하셨고 여친이 전화를 받자 직진으로 너 임신했다던데 애아빠 한진상 씨 아니야? 버무 씨한테 거짓말한 거지? 바로 들어가는 과감함에 선배도 나도 경악했다. 분위기상으로 여친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형수님은 한진상과 사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냐며 꼬치꼬치 따졌고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쏟아낸 형수님은 나한테 전화기를 넘겼다. 내가 전화를 받자 여친은 울면서 왜 자기를 의심하냐 이 애 아빠는 나라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왜 그 남자를 친오빠라고 거짓말했냐고 물어보자 여친은 말문이 막혔고 그 순간 그녀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전화를 끊었지만 어찌됐건 여친은 현재 임신 중이고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반드시 지금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친 집으로 찾아갔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여친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가 그 남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냐고 다그치자 한 달 전이라고 솔직하게 실토했다. 그럼 그 남자와 관계를 가졌냐고 묻자 여친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그 애는 그 남자애가 맞는 거네. 아니야, 아이 아빠는 너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 반대로 네 애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 않아? 내가 동시에 양다리 걸쳤으니까 가능성은 반반인 거잖아. 라면서 되려 큰 소리를 쳤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여친은 다이어리에 섹스한 날을 표시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여친한테 다이어리 좀 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거부했다. 여친이 섹스한 날은 이응,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는 X로 꼼꼼하게 기록해놨었다.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만 확인하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친은 무슨 이유인지 절대 다이어리를 공개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이건 나한테도 사활이 걸린 문제였고 강제로 다이어리를 뺏어서 확인했다. 그러자 나와 섹스한 날은 이응으로 그 남자와 보낸 날은 X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래도 애 아빠가 나라고 말할 수 있어? 확률적으로 그 인간이 애 아빠인 게 확실한데 왜 우기는 건데? 정 그러면 아이 태어나고 DNA 검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라고 하자 여친도 인정했다. 그 인간은 여친과 관계는 가졌지만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로 눈도장을 찍힌 터라 사장 조카와 약혼을 했고 여친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하인 나를 꼬셔서 적당히 속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계산했던 거였다. 그 후에도 여친은 버무 씨하고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하고 매달렸지만 딴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한 여자와 결혼이라니. 우린 아직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별을 선언했다. 아이는 여친과 그 인간 사이의 문제였다. 하지만 나한테 대차게 차인 여친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아님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였는지 그 인간만 잘 나가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지 사장과 그 인간 부모님을 찾아가 임신 사실을 폭로해버렸다. 사장은 경로에서 한진상을 신나게 패준 후 결혼은 파기로 회사에서는 해고로 막을 내렸다. 사장은 자기 조카 인생에 먹구름을 만든 전 여친도 용서가 안 됐는지 해고해버렸다. 전 여친은 회사를 떠난 후에도 끈질기게 나한테 전화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나는 전력으로 패싱했고 제풀에 나가 떨어졌는지 전 여친이 본가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어디서 전해 들었다.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으므로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지만 그때 선배를 찾아가지 않고 형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거짓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만 같다. 여자의 육감은 무시 못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낀 찐 경험이었다. 그때 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단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었다. 아내가 출산할 때는 연차를 내서 병원에 같이 동행했다. 아내는 진통이 오자 무척 괴로워했고 중간중간 비명을 질렀다. 나는 아내의 허리를 문지르면서 힘내라고 계속 응원했다. 출산이 임박해지자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졌고 분만실로 옮겨지기 전에 장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셔서 딸의 첫 출산을 응원하셨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진상씨!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남자 이름을 불렀다. 이 듣보잡은 몽미? 하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나보다 더 당황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당사자인 아내는 형언할 수 없는 진통과 사투를 벌이느라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분만실로 옮겨진 아내는 진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그냥 이름이 잘못 튀어나온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지만 까무러칠 정도의 고통 속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렀다는 사실이 생각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다. 그런 내 속을 알 리가 없는 아내는 우리 아기 너무 천사 같지? 라며 활짝 웃었다. 나는 웃는 게 아니었고 그 남자 이름이 계속 맴돌아서 첫 애가 태어난 기쁨은 이미 반감되고 말았다. 출산을 마친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직접 물어볼까? 아니야.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은데 물어봐서 뭐해. 그런 갈등이 계속 머릿속에서 부딪혔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다.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베이비 용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복잡한 마음도 함께 쓸어내리려는 듯 열렬히 집안을 정리했다. 그러다 서랍 한 구석에서 아내의 예전 물건을 발견했다. 그냥 봤을 때는 좀 오래된 열쇠고리였다. 그런데 열쇠고리를 뒤집자 순간 얼어붙었다. 열쇠고리 뒷면에는 알파벳으로 진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무표정으로
그 열쇠고리를 아내한테 보여줬대. 이 열쇠고리 뭐야? 그거 내 거 아니고 친구 건데 깜빡하고 두고 갔나 보네. 그래. 당신 진통 왔을 때 이 남자 이름 부르던데 기억 안 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 표정이 누가 봐도 뭐 있구나 의심하게 만드는 얼굴로 변했다. 아내의 표정은 심하게 흔들렸고 달아날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 출산 중에 그 이름을 부른 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남자는 나랑 사귀기 직전까지 만났던 전 남친이라고 했다. 아내는 일명 환승연애를 한 거였고 그 남자는 미련을 못 버리고 딴 남자가 생긴 걸 알고도 계속 매달렸었다고 했다. 잠깐 동안 본의 아니게 양다리를 걸쳤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고 기분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고 결혼 후엔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할 때 아내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팩트였다. 결혼 후 아내는 가정에 충실했었고 좋은 아내였다. 따라서 아내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아이의 DNA를 검사하자였고 아내에게 동의할 수 있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태도를 보고 이 아이는 틀림없는 내 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고민은 단시간에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DNA 검사를 즉시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아이와 나는 친자관계라는 게 증명됐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애 과정에서 복잡한 일은 있었지만 아내가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고 무엇보다 틀림없는 내 아이라는 게 증명된 이상 계속 아내를 의심하는 건 내가 너무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믿는다고 하자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제 비로소 나에게 참 행복이 시작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다. 아이와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편지 내용은 이랬다. 전 남친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자기가 데리고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 남친한테 갈 테니 당신 아이는 당신이 키워라. 이거였다. 순간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다.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멘붕이 왔고 대책도 없이 바깥으로 달려나갔지만 물론 아내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집에는 아기 혼자라는 게 떠올랐고 나는 서둘러 누나한테 연락을 했다. 누나는 10살, 8살 된 딸 둘과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서로 집도 가까웠다. 누나한테 내 상황을 얘기하자 곧장 집으로 와줬다. 일단은 혼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누나한테 맡기기로 했고 매형한테 양해를 구했다. 아직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된 갓난아이라. 내가 혼자서 이런 핏덩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건 매형도 충분히 이해해줬고 당분간은 누나가 키워주기로 했다. 매형은 자영업을 했고 누나는 매형 일을 돕고 있었지만 전업주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두 사람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매형이 사라진 애엄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찾아내서 반드시 두 연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지만 도무지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치겠다. 흥신소에 부탁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다고 하자 매형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와 누나는 둘이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매형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고 사업도 하다 보니 인맥도 넓고 아는 사람 통해서 사람을 찾아준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했다. 매형은 나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나는 매형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자 바로 며칠 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내와 전 남친이 있는 곳을 알게 됐다. 아내의 전 남친은 아내가 다니던 직장의 직장 상사라고 했다. 주소와 직장도 알아냈고 아내가 그 남자 집에서 지낸다는 것도 알게 됐다. 매형의 정보 수집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전 남친 직장 앞으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 아내와는 아직 법적 부부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수속을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내를 만나기로 했다. 어느 레스토랑 룸을 예약하고 기다렸는데 아내는 오자마자 다짜고짜 나한테 당신 진상씨 회사에 내용 증명 보냈다면서? 당신 때문에 진상씨 해고당했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면서
잡아먹을 듯한 얼굴로 따져댔다. 내 변호사가 전 남친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낸 것도 맞고 회사에 불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랐던 것도 맞고, 그런데 그 회사에는 아내의 전 남친, 현 여친이 있었고 그 여친이 중혁의 딸이었다고. 이건 난 몰랐고, 다만 한 방에 해고가 된 건 통쾌해 죽겠고, 아내와 대면하기 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를 했었다. 변호사는 그쪽에서 흥분하더라도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피해자가 불륜 당사자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건 흔한 일이란 거 몰랐어? 설마 당신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착각이 심하네. 라고 하자 아내는 광분해서 폭언에 욕에 난리가 났다. 자그마치 변호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실무적인 일은 변호사가 설명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아내와 전 남친에게 각각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거라고 말했다. 위자료 X를 들은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재결합을 들먹였다. 하루도 아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다며 있지도 않은 모성애를 내세웠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나는 아내에게 선언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고 평생 만나게 해줄 생각이 없다고. 위자료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고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핵심 사항을 전달한 후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변호사와 룸에서 나왔다. 아직 룸에 있던 전 아내는 밖에까지 다 들리게 인간도 아니다, 지옥에나 떨어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앞으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본인 아닌가? 직장도 결혼도 모두 날이 새버린 불륜남한테서 위자료를 일시불로 받아냈고, 전 아내는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 감안해서 몇 년에 걸쳐 다달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조치했다. 이혼 수속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으로 처갓집을 찾아가 이혼 경위를 설명했고, 앞으로 손자 얼굴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 손자 생각뿐이던 전 장인, 장모는 문제의 본질인 자기 딸을 찾아 나섰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상황극이 펼쳐졌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만 두 번이나 나를 속이고 갓난아이마저 버리고 간 여자한테 더 이상의 동정은 사치였다. 그 후 나는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누나 가족과 동거를 하기로 했다. 내용도 사람이 좋았고 조카들도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아기를 너무 잘 돌봐줬다. 솔직히 아내한테 두 번이나 속은 건 분하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여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싱글 파더가 됐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다. 나는 반년 전에 이혼을 했다. 아내의 불륜이 이유였다. 나와 아내 사이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아내한테 친권을 넘겨준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딸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딸아이 미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잔업이 많은 게 문제였는데 딸아이 때문에 잔업을 못하게 되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싱글 파더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잔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건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한 곳에서 1차 면접을 통과했고 2차 면접 기회가 왔다. 중요한 면접 당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충돌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도로 한복판으로 나뒹구는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서 할아버지를 보호했고 다음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사고가 난 건 오전 중이지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걱정은 유치원에 가 있는 딸아이였다. 내가 그 얘기를 하자 간호사가 좀 전까지 고모님이란 분이 와 계셨는데 따님은 당분간 고모님이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유치원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나중에 연락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간호사 말대로 고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멀리서 병원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딸아이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면접 예정이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면접에 못 갔다고 설명했다. 에? 그런 건 우리 입장에선 이유가 안 되죠. 오늘이 면접이면 사고를 당하던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건 면접자가 제 시간에 와야 말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의식을 잃었다가 좀 전에 깨어났거든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자기가 면접 펑크 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 우린 필요 없습니다. 저기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100% 본인이 놓친 건데 누굴 원망해? 본인을 원망해야지. 그러더니 면접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제 어떡하지? 실업수당도 얼마 있으면 지원이 끊길 텐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다. 그때 누가 노크를 하더니 어떤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처음 보는 모르는 여자였고 누군지 모르지만 병실을 잘못 찾아온 거려니 했었다. 저 병실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진용계 씨 병실 맞죠? 네. 실은 오늘 아침에 진용기 씨가 구해주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아, 네. 그러셨군요. 할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한 군데도 안 다치고 멀쩡하세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전화 내용을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중요한 용건이 있으셨나 봐요. 그게 실은 오늘이 2차 면접 날이었거든요. 회사에 연락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면접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실격 처리됐어요. 어떡해요. 회사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카토사라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을 들은 여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그 면접 다시 보시게 됐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네? 진짜요? 네. 아는 분이 그 회사에 계시는데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진용기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할아버지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중요한 면접을 놓치게 됐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하신 후에 면접 보러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안정을 취했고 완전히 회복한 후 퇴원을 하게 됐다. 퇴원 수속을 하려고 원무과에 갔는데 이미 병원비 정산이 끝난 상태였다. 병원비를 계산한 사람은 그때 왔던 여자분이 틀림없는데 연락처를 안 물어봐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안타까웠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정신을 면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면접도 그 여자분이 만들어준 기회니까. 면접 당일 전보다 더 긴장한 상태에서 스카토사를 향했다. 실례하겠습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잠시 기다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 헉!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왜냐하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면접관은 다름 아닌 그때 그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그 사과...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놀란 나는 중요한 면접 첫 마디를 그렇게 내뱉고 말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우선 의인을 못 알아보고 신뢰를 범한 부하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내가 면접을 보려고 했던 스카토사의 사장님이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소녀한테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은인이 우리 회사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었다니 이런 게 바로 운명이겠죠. 손녀분이 병문 안을 와주셔서 그럼 제 병원비를 내주신 분이 사장님이셨던 거네요. 의야 당연하지. 나를 도로에 넘어뜨린 자전거 운전자는 어디로 내빼고 지나가던 자네가 나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자네한테 무례하게 했던 면접관은 내가 단단히 야단을 쳤으니까 앞으로는 못 그럴 거예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겠나? 네? 그럼 저 면접 합격한 건가요? 물론이지. 자네처럼 선량하고 용감한 사람은 쌍수 들고 환영이야. 이미 면접 전부터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 오늘 이렇게 부른 건 그때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야. 정말 고맙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실은 제가 싱글파더거든요. 반년 전에 아내랑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잔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그 이유가 컸고요. 딸아이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딸아이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건 문제없네. 잔업이 꼭 필요한 경우엔 리모트로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딸아이가 아파서 출산하기가 힘든 경우에도 리모트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사장님은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대. 면접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자 그때 그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었대. 전 정유나라고 해요. 할아버지 구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 따님도 같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꼭 대접하고 싶어서요. 나는 무사히 스카토사에 입사했다. 그때 나를 면접에서 실격 처리한 면접관은 주관적으로 면접 평가를 내려서 말이 많았단 얘기를 들었대. 특히 여사원은 스킬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외모 위주로 뽑았고 자기 덕분에 입사했다며 당연한 듯 성추행까지 한 세트로 비리를 저질렀고 그와는 정반대로 스킬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훈남들은 재수없다며 전부 낙방을 시키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로 자천됐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면접 담당을 했나 싶어서 여러모로 놀랐다. 사고 후 재취업에 성공한 것 외에 유나 씨와도 아주 가까워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돌싱에 아이까지 있는 입장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 씨는 딸아이한테도 정말 잘해줬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기적처럼 연인 사이가 됐다. 귀한 손녀딸이 나 같은 남자와 사귄다고 하면 아무리 사장님이 나를 은인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절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귄 지 2년이 지나 둘이서 같이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장님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셨다. 니들이 특별한 사이란 건 내 진즉에 눈치채고 있었어.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니까 정말 좋구나. 자네가 얼마나 건실한 사람인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앞으로 두 사람 더 아껴주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덕담까지 해주셔서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됐다. 딸아이도 벌써부터 유나 씨를 엄마 라고 부르면서 행복해한다. 전처의 불륜을 알았을 때의 충격, 해고와 취업난을 겪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숱하게 절망했었다. 우연히 한 사람을 구한 일이 인연이 되어 이런 인생 대반전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단 사실도 그땐 정말 몰랐었다. 소중한 인연과 다시 얻게 된 새 인생, 가족을 위해 서로에게 은인인 할아버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해본다. 우리는 남편, 나, 아들, 딸, 네 식구이고 아이들은 초등학생,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한다. 나는 피부 미용사로 일했었는데 임신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이제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에 보내고 나니 내 시간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친구가 경영하는 뷰티숍에서 시간제 알바를 시작했다. 피부 미용사라는 직업 특성상 고객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외모 유지와 자기 관리는 필수였다. 특히 머릿결과 피부 관리가 메인이었다. 그런 나에게 요즘 최대 고민은 시누이의 방문이었다. 그냥 놀러 오는 거면 고민까진 안 하겠지만 시누이가 가고 난 후엔 꼭 없어지는 물건이 생겼다. 시누이 집은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와서는 자고 가기 일쑤였고 잠을 안 자도 저녁 먹고 꼭 샤워까지 하고 갔다. 심지어 남편이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갔다. 시누이는 예전부터 경제 개념이 없고 명품 신상이 나오면 줄을 서서 사는 타입이라 항상 돈이 없었다. 돈이 떨어지면 남편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커트했다. 남편이 그럴수록 시누이는 일부러 그러는지 더 자주 왔고 올 때마다 몰래 물건들을 훔쳐가는 방법으로 자기 돈을 안 쓰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충했다. 시누이는 내가 생필품을 어디에 비축해두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었고 거기서 멋대로 챙겨갔다. 처음엔 봉지라면 휴지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종류도 양도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매일같이 와서 비축해둔 생필품, 식품들을 깡그리 쓸어가는 수준으로 도를 넘으면서 남편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시누이가 집에 왔을 때 누나, 우리 집에 물건 맡겨놨어? 작작 좀 해. 확 출입금지 시켜버리기 전에. 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시누이도 잠시 주춤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욕실에 있던 고급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쑥쑥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내가 쓰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친구 에스테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 제품이었고 시중에서는 안 파는 고급품이었다.
샴푸 하나에 5만 원이 훨씬 넘는 고가였고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까지 합하면 세트에 20만 원이 넘었다. 신우이는 잡지에서 그 샴푸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본 것 같았고 그 뒤로 샴푸 세트가 쑥쑥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우이가 가져간 게 분명했다. 우리 집에서 샤워할 때 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몰래 덜어서 가져가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 아닌가? 다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물론 신우이가 욕실에서 나온 후에 유난히 양이 줄어들어 있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욕실에 카메라를 달 수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뾰족할 수도 없고 속만 상했다. 하지만 신우이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고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굳이 자고 가겠다고 한 날 형님, 요즘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샤워할 때 샴푸 얼마나 쓰세요? 라고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복선을 깔자 신우이는 발끈해서 그까지 샴푸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게 군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다. 신우이가 아니라 시동생이었다면 남편이 문 열고 들어가는 현장을 덮칠 수도 있으련만 누나가 목욕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신우이는 내가 자기를 도둑 취급했다며 시어머니한테 일렀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을 뭘로 보냐며 나를 훈계했다.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자 내가 자기를 쉽게 도둑 취급 못할 거란 걸 알고 다시 생필품을 싸들고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편은 신우이한테 출입금지를 선언했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동시에 쫓아와서 너 신우이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게 동기간에 할 소리냐? 라고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에 와서 두 모녀가 따지고 덤볐다. 하지만 나라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머님, 형님이 저희 집에 와서 생필품들을 계속 말도 없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중에는 20만 원이 넘는 고급 샴푸도 있고요. 그래서 네 신우이가 가져갔단 증거 있니? 네 신우이가 의심스러우면 증거를 대보라니까. 어서 증거를 대라니. 욕실에서 일어난 일을 무슨 수로 증거를 대라는 건지. 그럼 샴푸를 싼 걸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머릿결에 딱 맞는 샴푸였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바꾸고 싶지 않았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나한테는 일의 연장선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미의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반발심이 생겼다. 증거를 못 대자 신우이는 웃으면서 충격이다. 증거도 없으면서 신우이를 도둑이라고 한 거야? 너 완전 인간성 바닥이다. 너 앞으로 말 조심해. 도둑이라니?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에게 딱히 변론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우이한테 생필품을 덜 뺏기기 위해 생필품 저장실에 열쇠를 잠가서 신우이가 몰래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열쇠를 채울 수도 없는 샴푸는 도저히 이대로는 열이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내 샴푸는 고가였기 때문에 남편과 애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용기를 싹 비워내고 대신 탈모 크림을 꽉 채워 넣었다. 그리고 신우이가 얼른 와서 샤워하러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기대했던 대로 신우이는 연락도 없이 와서 양해도 없이 성큼성큼 욕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생필품 저장실에 열쇠가 잠겨있는 걸 보더니 이건 언제 달았어? 하면서 혼자 짜증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고 나한테 말을 하면 제발로 내가 여기 드나들었소 라고 하는 꼴이 되니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그 대신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꼬박꼬박 목욕하고 나서 샴푸와 컨디셔너, 트리트먼트를 꼬박꼬박 챙겨갔는데 나도 용기를 꽉꽉 채우고 기다렸다. 과연 신우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심쿵심쿵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찾아왔다. 이거 어쩔 거야? 올케네 샴푸 썼더니 머리가 다 빠졌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너 샴푸에 독약 탔냐? 라면서 열을 냈다. 신우이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보였고 그랬더니 정말 옆머리가 싹 다 빠져 있었다.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 잠시 후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들이닥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온 순간 너 이거 보이지? 머리가 왜 갑자기 다 빠지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울부짖었다. 신우이는 우리 집에서 가져간 생필품, 음식, 샴푸 등등을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나눠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시누이만 겨냥했는데 시어머니까지 같이 엮일 줄이야. 역대급 반전이었다. 시어머니와 연세가 있어서 원래부터 머리숱이 많지 않았는데 영구처럼 듬성듬성 땜빵 자국이 생긴 걸 보고 웃음이 뿜어져 나오려는 걸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참은 나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왜 절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 샴푸가 원인이라고 누가 그래요? 설마 저희 집에서 몰래 가져다가 쓰셨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라고 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미 짐작했던 일이지만 나는 최대한 모르는 척하면서 실은 제가 탈모 크림을 깜빡하고 트리트먼트 용기에 부어버려서 요즘 완전 조심하는 중인데 어차피 저 혼자만 쓰는 거라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만 조심했거든요? 그걸 두 분이 쓰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도 아니라고 그러셔서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너 일부러 그랬지? 라면서 나한테 달려들었는데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두 사람을 막았고 나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시아버지는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후 두 사람한테 화를 내며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탈모 크림이 증거가 되어 그동안의 죄목이 밝혀졌고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를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청구해서 다 돌려받았다. 안타깝게도 시누이는 곧 동창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디데이를 위해 내 샴푸를 훔쳐다 관리 중이었는데 머리가 홀랑 빠져버리는 바람에 동창회는 결석. 회사에서도 뭉텅이로 빠진 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창피함을 감당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시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시아버지가 벌로 밖에 나갈 때도 절대 모자를 못 쓰게 해서 시어머니도 주변에 웃음거리가 되는 모욕을 견뎌야만 했다. 덕분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졌다. 시원하다.